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대 정치사 부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근대 경제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장에 제1장에 수치체제 개편이 있습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개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치체제 개편의 배경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전세제도하고 공납제도, 군역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이 세제 개편은 우리가 앞에 시간에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을 위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은 아니었죠. 국가 재정 확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답보 상태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수치 개편의 배경을 보시면은 조선 후기 외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는 점, 농촌 농민 경제 피폐, 또 양반 지배 체제 붕괴, 이것들을 전부 다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조선후기 수치체제 개편의 방향은 전세화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 그럼 누구의 세금이 늘어나야 되냐 그러면은 당연히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세제 개편 내용을 전세제도부터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영정법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영정법 이전에 조선의 전세제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국초부터 해서 한번 정의 한번 해보시죠. 국초에는 자, 전세제도입니다. 과전법이었죠. 과전법. 과전법에서는 이른바 답험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수확량이 얼마를 거두냐면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답험 손실. 또 이걸 거꾸로 읽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실 답험이라도 관계없어요. 뭐냐면은 실제 수확량을 조사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1결당 최고 30두입니다. 최고 30두 이상은 징수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1결당 최고 300두가 생산된다라고 미리 국가가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1결당 최고 생산량은 300두라고 아예 그 마지노선을 정해 놔요. 그리고 놓고 10분의 1이니까 수확량에 최고 30도, 300대 10분의 1이니까 30도 아닙니까? 그래서 1결당 최고 30도 이상 징수 못한다. 이렇게 이제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분의 1이다. 수확량에. 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됐던 것이 세종대 때 공법이 실시가 됐죠. 공법은 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법, 세법.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전분 6등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분 6등법. 그 전분 6등법하고요. 연분 뭐가 나왔죠? 9등법이 나왔어요. 전분 6등법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토지를 기준해서 토지의 비옥도입니다. 를 기준해서 크기를 나누는 거죠. 1등전에서 6등전으로 나누는 것을 전분 6등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다 달라요. 1결의 면적은 다 다릅니다. 작을수록 비옥한 거고요. 클수록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다르지만은 수확량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세금을 거둬들인 기준은 뭐냐면 연분 9등법입니다. 이거는 뭐를 기준하냐 그러면은 흉을 기준해서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까지 거둬들이죠. 이게 연분 9등법이에요.
그럼 이 연분구등법에서 운영이 되다가 실제로 이제 풍용 기준에 4주에서 20도 뭐 상상년 4년까지 해서 제대로 안 거쳐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자 지금 인조 때 뭘로? 영정법으로 바꾼 거죠. 이 영정법에서는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얼마를 낸다고 그러죠? 4두를 낸다고 그래요. 1결당 4두. 이렇죠. 여기서 연분구등법에서 영정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치체제 개편 배경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 재정 확보다. 민생 안정 아닙니다. 국가 재정 확보의 모든 목표가 모든 배경, 모든 결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정법으로 바뀐 거죠. 영정법 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정법의 한 장을 넘겨서 왼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 수입은 감소가 됐습니다. 국가 재정 확보 체계 일환으로서 단행했다는데 왜 감소가 됐느냐 이거죠. 보세요. 여기는 연분구등법에서는 풍년이 들었을 때는 그나마 1결당 20도 정도까지 냈습니다. 근데 얼마로 고정됐어요? 4두예요. 최저 세율 4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지주나 자영농은 유리했고요. 소작농은 불리했습니다. 여기서 지주하고 자영농이 왜 유리했냐 이거지. 또 소작농이 왜 불리했냐. 근데 원래 농민들, 소작농들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고 불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소작농도 유리하지. 근데 왜 불리하냐는 얘기죠. 뒤에 한번 봅시다. 세금을 낼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에 대한 보충비용이 함께 부과가 돼서 대다수 소작농인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그랬죠. 잠깐 보겠습니다. 지주, 자영농, 유리, 그 다음에 소작농, 분리 이렇습니다. 지주가 왜 유리했냐? 이때는 아주 풍년이 들었을 때는 1결당 얼마였네요? 20두를 내잖아요. 1결당. 근데 여기는 얼마? 4두만 내면 돼.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진 사람들 유리해 불리해.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소작농이 왜 불리하냐? 소작농은 불리할 이유가 하등의 불리할 이유가 없어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왜 불리했냐는 얘기지. 지주가 땅 주인이 내야 할 여러 가지 세금도 있잖아요.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에 대한 보충비. 자연소모비에 대한 보충비는 지방에서 걷어들일 때하고 납품할 때하고 액수가 달라. 그죠? 국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입금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걷어들였을 때 열감을 걷어들여요. 그 열감을 낸다고 그러면 중앙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더 걷어들인다는 거죠. 도착했을 때 100가만이 뭔데 10결 뭐 이런 식으로 10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세금들 누가 다 지주가 내야 되는데 얘한테 소작농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은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자영농과 소작농과의 관계를 봅시다. 대다수는 자영농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소작농이라고 그랬어요? 대다수는 누구다? 소작농이다. 그렇죠? 대다수는 소작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 지주만 유리하고 대다수 소작농은 뭐였어요? 불리했다. 대다수 소작농은 불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셨죠? 이 영정법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이냐는 얘기예요. 농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전분육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 다음에 왕이 누구죠?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효종대 때 와가지고 이게 뭘로 바뀌냐면 양척통일법으로 바뀌어요. 이 양척통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결의 측량 면적이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일결의 측량 면적이 하나로 통일됐다. 이거는 측량 면적이 다르잖아요. 양과 척을 동일시했다 해서 양척통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정법과 양척통일법으로 조선후기 전세제도는 운영이 되어 나갑니다. 아시죠? 이게 전세제도 개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전세도 개편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봅시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말이죠.
그 조선시대 전국에 토지 면적 표가 하나 있어요. 표. 이 표를 우리는 양안이라고 그래. 그 양안의 숫자 토지 장불 양안이라고 그래. 그거를 도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공민왕부터 해가지고요. 광무 30년까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표가 두 개가 나란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수세 결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원장부 결수예요. 아시죠? 원장부 결수입니다. 근데 공민왕부터 한번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공민왕 1년에 원장부 결수가 약 50만 결 정도 되죠. 근데 세종대 때 원장부 결수가 얼마쯤 됩니까? 근 160만 가까이 되죠. 화살표 좀 해봅시다. 이렇게 화살표 좀 해놓으세요. 원장부 결수가 늘었습니다. 원장부 결수가 느니까 수세 실제 결수도 늘었어요? 줄었어요? 역시 늘었죠. 수세 실제 결수도.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건 면세전이니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으면 봐야겠지만은 조금씩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애교로 봐주자고요. 그럼 여기서 원장부 결수가 는 이유는 뭐냐 이거거든요. 증가한 이유는 근 3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개간, 간척, 또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토지조사사업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은결색출이에요. 은결. 토지 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은결이라고 하죠. 그걸 색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종대 때 보면은 사군 육진 개척이 있죠. 이것도 원장부 결수가 늘어난 이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거죠. 다시 표 보겠습니다. 세종대 때 원장부 결수가 약 150여만 결에서 선조 34년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죠. 이거는 외란의 결과입니다. 외란의 결과 원장부 결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국가 재정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거죠. 더불어 선조 34년에 보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원장부 결수하고 수세실제 결수하고 하나만 있잖아요. 그 하나가 뭐야? 수세실제 결수예요? 원장부 결수예요? 이게 원장부 결수인가요? 그죠? 수세실제 결수죠. 그죠? 수세실제 결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부 결수 표가 없다는 얘기는 외란으로 양안이 소실됐다는 거예요. 세금도 한 30여만 결 정도밖에 못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얼마나 안 좋았냐는 얘기예요. 자, 광해군 12년 봐봐요. 광해군 12년에 보니까 원장부 결수보다 오히려 수세 실제 결수가 늘었어요. 그죠? 얘는 광해군대 북인 정권의 전후 복구책입니다. 광해군대 북인 정권의 전후 복구책이다. 그럼 이제 다시 인조 3년 봐봐요. 원장부 결수 여기서부터 해서 고종 30년까지 원장부 결수가 계속 늘었죠. 약간의 증가는 있습니다만 전체는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마찬가지 거죠. 개간, 간척, 양전사업의 결과가 늘었습니다. 근데 인조 3년에서 고종 30년까지 수세 실제 결수는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원장부 결수가 늘면은 수세 실제 결수가 늘어야 돼, 줄여야 돼? 늘어야지 당연히. 근데 왜 줄었냐는 얘기예요. 바로 표 위에 보겠습니다. 은결, 진왕전 증가, 은결과 진왕전의 증가, 그 다음에 관둔전, 궁방전, 서원전 등의 면세지 증가, 그 다음에 붕당정책 기반이었던 농장 확대, 밑줄 그어놔요.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 때 원장부 결수는 늘었는데 수세 실제 결수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은결은 뭘 은결이라고 그래요? 토지 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은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전사업의 결과 은결을 색출한다고 그랬는데 왜 은결이 줄었느냐? 양전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권과 지주가 결탁해서 토지를 빼버리는 거죠. 양안에서 누락을 시킵니다. 양안에서 토지를 누락을 시킨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린 것은 군역을 안 물겠다는 얘기듯이 은결이 계속 늘었다는 겁니다. 사원전, 면세전들 아닙니까? 전부 다 세금 안 내는 토지죠. 그로 인해서 원장부 결수는 늘었지만은 수세 실제 결수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광무 30년에 봐봐요. 고종 30년에 원장부 결수가 근 150만 결 정도 되잖아요. 그것이 광무 30년에 가니까 약 90만 결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약 50만 결에 해당하는 토지가 날아간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예요. 땅 문서입니다. 등기 문서예요. 지계 발급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약 50만 결 정도 되는 지계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럼 원장무 결수가 줄어들면은 수세 실제 결수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근데 표 봅시다. 고종 30년에 약 얼마의 수세 실제 결수가 약 70만 결정되는 것이 광무 30년에 가니까 약 얼마인가요? 90만 가까이 되죠. 한 85만 가까이 정도의 수세 실제 결수가 늘었습니다. 비록 원장무 결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 실제 결수는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광무개혁이 경제면에서 광무개혁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한제국 때 보겠습니다만은 광무개혁의 방향은 구본, 신참이라고 그래요.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 걸 참고한다는 뜻이에요. 옛것을 토대한다는 얘기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걸 참조한다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절름발이 계획이거든요. 정치는 거꾸로 갔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광무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절름발이식의 개혁이었다. 그중에 경제개혁이 제대로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장무수는 줄었지만 수세 실제 교수는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보시고 당시 시대적 분위기도 우리가 더불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납제도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적 개편이고요. 공납. 이 공납의 종류 좀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이 있고요. 지방관청의 경비 유지를 위한 부정기적인 별공이 있고 고려 때까지 같이 나오죠. 조선시대 때 가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상은 중앙관이나 왕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지방관이 수시로 걷어들인 거죠. 진상이라고 해요. 공납의 부과 방법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가가 호 단위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공납은 호세입니다. 집집마다 내는 호세예요. 호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특산물, 현물 그 자체로 내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납의 폐단은 뭘 얘기합니까? 라면은 상공의 폐단이 아니라 별공과 진상의 폐단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 폐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불산 곡물 과세가 있습니다. 불산, 생산되지 않는 곡물, 특산물을 부과한다는 거죠. 두 번째.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강원도 첩첩 산골에다가 명태를 잡아내라. 그럼 명태를 잡아왔어요. 산골에서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또 농민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나요? 없죠. 못 되는 거죠. 수요량 기준 부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강화도 인삼 1년에 10뿌리 생산되는데 국가가 100뿌리 필요하다고 해서 100뿌리 부과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에요. 자, 또는 인납이라든가 점태. 인납은 지금 당장 낼 것도 없는데 내년 것까지만 걷어들이는 거죠. 점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렵게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수량이 안 맞니, 품질이 좋으니 안 좋으니 각종 트집을 잡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퇴짜를 놓는 거지. 이거를 점태라고 그래요. 이게 공납의 폐단입니다. 폐단. 이게 가장 심했다 그러면 16세기라고 그래요. 또 전세 공납력 중에서 농민의 부담에서 가장 큰 부담은 공납. 이 공납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못 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중간에 중개업자가 나옵니다. 이른바 우리는 공납물 청부업자라고 그러죠. 이 공납물 청부업자는 누구냐면은 시전 상인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국가에다가 먼저 갖다 내줘요. 즉 선 공납을 합니다.
먼저 갖다 낼 때는 100% 정량을 갖다 내겠지. 그리고 농민들로부터는 후 징수를 합니다. 뭐 5배, 10배 이 이상 걷어들이는 거죠. 인삼 한 뿌리 갖다 받쳐주고 5뿌리 값, 10뿌리 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공납 후징수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공납 후징수 또는 방납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라고 그래요? 대신 납부한다 해서 대납의 폐단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폐단이 몇 세기 때 가장 심했다는 거예요. 16세기 때 가장 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근세 경제탄 말씀드렸죠. 조광조. 공안을 다시 작사자. 특산물 거둔 창부.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하자는 겁니다. 없는 걸 부과해서 되겠냐? 있는 거 제대로 조사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걷어들여. 이런 목적이죠. 2. 대공수미법. 공납 대신 쌀로 거두지 않는 거죠. 수미 쌀로 내자는 얘기입니다. 거두지 않는 거죠. 쌀은 다 생산되니까 전국 어디나. X. 유성룡. 역시 대공수미법 주장입니다. 유성룡의 주장은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된 기록이 있어요.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된 기록이 있다. 그래서 10개월 실시가 되다가 기득권층의 반발로 없어져요. 결국 조광조라든가 이라든가 유성룡 등의 이러한 주장들은 시정책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단이 계속 누적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외란이 시작이 되고 끝나고 광해군이 등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실시가 했던 것이 뭔가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선해청에서 선해법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해법이라 한다. 선해법이라 했다. 대동법 시관청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선해청이라고 그러죠. 토지 1결당 이제 호세에서 토지 단위로 1결당 얼마 12두에서 대동미 쌀미 또 쌀이 많이 생산이 안 되면 대동포 또 대동전 화폐로 됩니다. 이때 화폐는 뭐예요? 상평통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공납의 폐단이 시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맨 밑에 대동법 시 경과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보세요. 광해군대에 와서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대동법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그랬지. 뭐라고 했어요? 선해법. 선해법. 경기도에서 토지 1결당 16두씩 거둬들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전국적인 실시가 되면서 1결당 12두로 조정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16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갑시다. 인조 때 강원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시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효종대 때 충청, 전라도 확산되죠. 숙종대 때에 경상도, 마지막 어디요? 황해도까지. 그래서 몇 년이에요? 100년이네요. 자, 대동법 시가 1608년이라고 했잖아. 경기도에서. 그 1708년 황해도까지. 정확히 100년이에요. 정확히. 왜 100년씩 걸렸을까? 이거거든요. 보세요. 공납이 호 단위에서 집집마다 내는 단위에서 토지 단위로 부과됩니다.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의 부담이 늘어나대요? 바로 양반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지주라면은 찬성하겠어? 반대하는 거죠. 그 양반 지주의 반대로 100년씩 걸린 겁니다. 그것도 다는 아니거든요. 잉유지역은 빼요. 어디예요? 잉유지역.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죠. 그럼 이 잉유지역은 세금을 안 거둔 지역이냐? 그건 아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는 지역을 뭘 한다고? 잉유지역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빼고 나서도 100년이에요. 얘네의 반발에 부닥쳤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시관청 선해청이 설치가 되고요. 과세 기준이 호에서 전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납의 폐단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서 특산물 구매하느냐 이제.
공인을 출현시킵니다. 공인을 출현시켜서 대동법으로 해서 나타난 특허상인이요. 공인들에게 공가를 선불로 주고 그네들로부터 하여금 물건을 사서 갖다 납품하게 하는 거죠. 그 공인, 얘네들이 나중에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 마지막에 사료 좀 봅시다. 도고로 승리합니다. 도고는 다른 말로 물주라고 그래요. 물주. 그래서 공인이 물주가 됐어요. 그 공인의 활동에 보면은 관어 상인으로 선해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10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을 다 사가지고 물건 사서 갖다 납품할까요? 아니죠. 100원 받았으면은 최소한 발품을 팔아서라도 싸게 살 겁니다. 좋은 물건 싸게 또 100원짜리 한 100원 받아서 한 50원 정도 사가지고 갖다 바치겠죠. 그래서 나머지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 뭘로 승리한다고요? 도고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 도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물주의 물주. 지금도 그 물주란 얘기를 쓰죠. 여러분도 쓰죠. 그죠? 돈 많은 녀석들을 물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야, 오늘 네가 물주니까 네가 뭐 밥 좀 사라. 너 술 좀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물주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죠. 박지원의 조선 후기에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도 도고예요. 물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밑에 사료는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조선 후기에 상업활동을 주도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상품 화폐 경제도 발달합니다. 이 화폐는 뭐예요? 대동전에서 상평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공납이 급납화됐고, 공납은 원래 호 단위로 내는 특산물을 호 단위로 내는 세금인데 급납화됐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금으로 납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뭐 상평 통보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도 어느 정도 나아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바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현물 징수가 그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동법에서는 공납의 폐단은 상공의 폐단이에요? 아니면 별공과 진상의 폐단이에요? 이거죠. 별공과 진상의 폐단이잖아요. 그러면 대동법으로 인해서 그 폐단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동법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공과 진상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야? 상공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폐단,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폐단은 그대로 또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동법도 겉으로만 봤을 때 공납이 전세화됐다고 그래서 야, 지주의 부담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토지가 없는 대다수 소작농은 안 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이거의 부담을 누가? 농민들이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1결당 12두 해가지고 대동비를 내잖아요. 이거 누가 내야 돼요? 지주예요? 아니면 소작농이요? 당연히 땅 주인이 내야죠. 지주가 내는 세금인데 지주가 내려고 그러니까 안 내죠. 야, 네가 대신 내. 그러면 소작농이 대동법에서는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럼 소작지도 얻기 힘들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부담하는 거, 내주는 거죠. 이게 소작농의 처지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대동법의 한계 한번 봅시다. 상남미의 비율이 늘어나고 유치미의 비율이 감소합니다. 대동법이 1년에 2번 거둬려요. 1년에 2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봄, 가을인데 봄에 거두는 것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요. 가을에 거두는 것은 지방관청에 경비를 쓰기 위해서 지방관청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상남미라고 그래요. 후자는 유침이라고 그래요. 지방에 유치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중앙에서 계속 요구한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창고에 세이브했던 걸 하나씩 빼가지고 올려보내. 계속 증가가 되면서 창고가 텅 비어. 지방 재정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령이라든가 아전들이 다시 그 지방 재정 확보책에 일하면서 또 수시로 걷어들여. 폐단이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상남미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치미의 비율이 감소가 돼서 결국 수령과 아전들의 농민 수탈이 다시 가혹해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일하는 거죠. 이게 대동법의 한계입니다. 자, 이 대동법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도식 한번 해봅시다. 원래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공납물 청부업자도 있습니다. 공납물 청부업자.
얘네들이죠. 뭐 설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경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공나물 청구업자입니다. 농민이 있고요. 국가가 이런 식으로 부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니까 농민이 못 내잖아. 그래서 선공납 후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선공납 후징수.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이제 그래서 못하게. 그리고 뭘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전에 선해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선해청을 두고 전체는 두고 국가가 대동법 실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그래서 1결당 12두로 환산해서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여가지고 국가가 이제 필요한 특산물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이 공나물 청부업자도 있죠. 얘네를 양성화시켜요. 얘네들이 누구냐면 공인입니다. 공인. 그래서 대동법 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공인들에게 공가를 선불로 줍니다. 공인은 한두 명은 아니겠죠. 그렇죠? A라는 공인에게 100원을 주면서 너 인삼 10뿌리 사와라 했어요. 100원 받아. 그래서 인삼을 사기 위해서 막 발품 팔고 돌아다녀. 개성 또는 뭐 금산 또는 뭐 강화도 갔더니 뭐 강화도에 인삼이 10뿌리 한 500원에 품질도 좋아. 그래서 구매를 해. 그래서 이제 직접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매입을 합니다. 100원을 받아서 50원 주고 사서 마지막 선해청에다가 납품을 하면 돼요. 이게 대동법 실시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를 남겨먹었니? 50원 남겨먹었어요. 이런 50원, 30원, 10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뭘로?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 도고로 성장한다. 물주다 물주. 좀 물주죠. 도고로 성장해요. 그럼 도고의 등장은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몰락하겠죠. 그렇죠? 하루 팔아서 하루 장사한 사람들 문 닫는 거지. 요즘에 어떤 그 대기업들과 같습니다. 대기업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구멍가게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시골에도 무슨 체인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요즘에 골목 가면 뭐 GS 뭐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븐 뭐 저쪽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고의 등장은 중소상인의 몰락, 상인계층의 분화죠. 신분제 변동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대동법 내용입니다. 근데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져야 할 것이 그대로 남았고 또 이 대동미 지주가 소장농에게 떠넘겨졌고 또 상남미가 늘어나면서 유치미가 줄어들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 수령과 아전들이 또 걷어들이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은 사실은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농민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제 개편에서 군역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영조 때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이 균역법은 여기 잠깐 봅시다. 군역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어디까지 정리했었냐면은 원래 조선의 군역제도의 원칙이 뭐 있었어요? 원래 군역제도의 원칙은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체제였죠.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조선의 군역제도의 원칙입니다. 양인의 정남은 모두 다 정군이 되거나 보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농병일치제, 농사와 병역을 같이 한다. 하다가 이제 세조 때 뭐가 시행되냐면 보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보법. 보법은 토지나 노비들도 군역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성종 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대립제가 나왔습니다. 대신 입영시키는 제도가 나온 거죠.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대신 사람을 사서 보내요. 왜? 군역과 군역만 치는 게 아니라 그때 요역 동원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부담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립제로 바뀌어.
근데 문제는 사람을 하나 사서 보내는 대리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A라는 지방에서는 뭐 한 사람 사서 보내는데 1년에 2필 또는 뭐 어떤 지방은 5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대신 입영시키는 값이 다르다. 그 값을 일정하게 통일한 것이 중종대 때 뭐였어요? 군적 수포제였죠. 국가는 군적을 만들고 군적에 등재된 사람들은 1년에 군포 2필을 내고 국가는 이 돈을 가지고 군인을 사서 투입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군적 수포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군적 수포제 실시 결과 양반과 상민 간의 신분 구분의 기준이 됐으며 두 번째. 왜요? 왜 그렇죠? 양반들이 관건과 결탁해서 군적에서 자기 이름을 빼버리는 거지. 그럼 군대 안 간단 말이야. 돈 안 낸다는 거죠. 양반이 군적에서 빠진 것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근데 빠진 것만큼 부족한 이 군포는 누가? 상민들이 덤태기 쓰는 거죠. 상민의 군역이 가중이 됐다는 겁니다. 친인척, 도망가면 이제 친인척들, 그 중에서 이제 인척, 그 인척이라고 하면 이제 이웃집입니다. 이 인징이라고 하죠. 이웃집에 물린다거나, 족진, 가족들이 문다거나, 황구참정, 어린 아이들도 16살이 되지 않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으면서 군역을 무는 겁니다. 한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군역을 물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골징포라고 하죠. 이런 패단들이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조선에 이렇게 되면서 군역, 군사, 제도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붕괴가 됐죠. 이런 배경에서 선조 때 뭐가 터졌죠? 외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란 초기에 관군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적수비의 패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양역 변통론이 대두가 됩니다. 양역 변통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잘 안 됐지만 양인이 물고 있는 군역을 변통 바꿔보자는 뜻이에요. 이걸 양역 변통론이라고 그래. 근데 잘 돼? 안 돼. 여러분 양반이라면 굳이 이거 뜯어고칠 필요 있어? 양반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 중농실학자 유영은 같은 경우는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균전제로 바꿔서 군역제로 한번 바꿔보자. 자영농을 육성한 다음에 토지를 주고 그 대가로 군역을 물리자. 뭐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호포제 뭐 등등 다양한 양역 변통론의 틀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군적수포제 입회단이 계속 누적이 되다가 영조 때 와가지고 군역을 균등히 한다 해서 뭐가 나오죠? 균역법이 실시가 되는 거죠. 이 균역법 12개월마다 군포를 옛날에 2필에서 몇 필로? 1필로 반강을 했습니다. 균역법 실시관청을 뭐라고 해요? 균역청이라고 하죠. 자, 문제는 이 균역법 실시 결과 2필에서 1필로 줄었잖아요. 반감된 군포는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거예요. 교재좀 보겠습니다. 재정보충이 있죠. 지주한테 1결당 2두에서 결장을 물립니다. 선무군관포는 일부 상류층에게 물립니다. 선무군관은 명예직이에요. 야, 너 이리 와. 너 선무군관에 감투를 씌워주고 대신 찬조금 좀 내라. 그렇죠? 얼마요? 1년에 군포 1필을 부과합니다. 1년에 군포 1필을 부과한다. 그리고 기타 어장세, 염전세, 소금입니다. 선박세 있죠? 이걸 전부 국고 수입으로 돌려요. 원래는 이걸 각 궁방으로 들어간 세금이에요. 근데 균역청으로 전부 돌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반감된 군포를 충당했는데 균역법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선무군관포 있죠. 결작이 있죠. 일부 상류층들, 이 일부 상류층은 양반 아니고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에게 덤태기 쓰는 겁니다. 걔들이 이제 그 덤태기 썼다라기보다는 국가가 이제 너 양반 행세하고 다녀라. 대신 돈 좀 내라. 했으니 거둬린 거예요. 그 선문관법. 그럼 걔네들이 내야 돼요. 지주가 내야 했던 결작이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죠. 그 어세, 염세, 선박세 같은 경우는 원래 궁방에다 내던 것을 균역청에다 내는 거예요. 세금 낸 주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균역법도 겉보기에는
군포가 확 떨어졌죠. 2패 3필로. 근데 그 세부 방감된 군포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운영됐던 이런 걸 보면은 농민의 부담은 여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영정법하고요. 그다음에 대동법하고요. 그다음에 균역법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의 결과 공통된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죠. 전세화됐다.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 그럼 누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렇지. 지주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죠. 그 전세화 되면서 토지 1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총 내는 세금 얼마? 20.2두다. 그렇죠. 그 어떻게 20.2두냐 했더니 영정법 4두, 대동법 대동리 12두, 균역법 결자 있죠. 결자. 이 결자에서 얼마? 2두. 그럼 18두네. 여기다가 삼수미세 기억하시죠? 삼수미세. 조선후기 중앙군의 훈련도감의 운영부대 삼수미세 토지 1결당 2.2두에서 1결을 소유했을 때 총 내는 세금은 20.2두 이렇습니다. 그러나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실제로 외호란 이후에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지배층들의 지내를 재정 확보 체계라면서 실시한 것이지 백성들이 한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농민들은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대책에 기대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농민의 자구책입니다. 누가 도와준 건 아니죠.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어느 분야에서 나왔다고요? 경제 분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의 결과 민중의식이 신장이 됐고 그걸 토대해서 근세에서 어디로 가죠? 근대사회로 이행이 돼 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사회 이행의 주역은 누구다? 국가? 아닙니다. 지배층? 아닙니다. 누구죠? 민중들의 자구책에 의한 결과였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장 이어지는 부분은 그 민중의 자구체계를 결과 나타난 서민경제 발전이에요. 이것이 조선 전기 때 통제 경제가 해체가 돼 나가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변동 내용이 다방면에 농업, 수공업, 상업 등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세제 개편의 내용까지만 살피기로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